금융 얘기 어떤 거 있나요? 좀 이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오늘이 이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은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이 그 신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디데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금융 당국에 이 사업 신고를 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특금법, 그러니까 특정 금융 정보 거래법이라는 게 시행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특금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은 이 코인 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지금처럼의 영업을 하려면 코인 거래소 중개 영업을 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보 보호 체계 ISMS 인증,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을 받아야 할 것. 예. 요게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이렇게 특금법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한 이유는 바로 해킹 문제 나 아니면 자금 세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가상화폐 거래소 너네도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이제 좀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러한 규정을 따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특금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오후 3시 기준 이제 막 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이 금융 당국이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뭐 몇백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원회 기준에서 김웅이가 보기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이 있는데 이 중 15개가 현재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66개 중에 15개. 15개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15개가 다 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근데 어쨌든 최소한 51개는 줄폐업인 거죠. 퇴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일 났네. 네. 제가 이제 나머지는 폐업 수수료를 밟게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코인 거래소가 하는 영업이 내가 이 코인 거래소에 돈을 예치를 하면은 이 예치금을 통해서 코인을 사고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걸 원화 마켓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원화 마켓. 원화 마켓. 그러니까 원화와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이거를 원화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원화 마켓을 하려면은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코인 거래소는 지금까지 4개. 잘 아시겠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예. 요 4개만 이제 그 실명 계좌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화 마켓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래소는 4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뭐 15개 중에 그럼 11개는 또 어떻게 신고를 한 거야? 아까 제가 두 가지 요건이라 했잖아요. 예. 첫 번째가 ISMS 요건, 두 번째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라고 했는데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를 신청한 거래소들은 이 ISMS 인증만 받은 곳들입니다. ISMS 인증만 받은 코인 거래소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코인마켓은 뭐냐면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규 자금은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화로 신규 자금은 못 들어오고. 제가 돈을 못 넣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빅4, 소위 말해서 빅4라고 하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이제 제가 만약에 너 코인 투자를 해봐야겠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자금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진입할 수 있는 거래소가 4개밖에 없다는 거. 그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이게 사실상 반쪽짜리 영업인 거죠. 그래서 물론 코인마켓을 통해서도 거래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영업인데다가 원화 마켓에,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그리고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폐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예. 그 두 번째는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4곳 빅4 체제로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요 두 개가 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최소영님이 다른 곳에서 버티는 사람은 무슨 배짱인가요? 근데 이게 혹시 네네. 이번에 신청 안 한 데들에 대한 뭐 예치금 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집계가 안 됐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금융 당국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최수영님 말씀처럼 돈을 못 빼거나
이런 투자자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냐면 특근법, 그러니까 오늘이 마감이잖아요. 마감 이후에 최소한 30일까지 그러니까 새로 돈은 못 들어올지언정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이 예치금은 환불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거의 매주 한두 번씩 이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돈 찾아가라. 네, 그 거래소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ISMS 인증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거래소 그리고 거래소 측에는 만약에 이제 그 신고를 못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고객들한테 우리 신고를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미리 돈을 출금을 하세요라고 공지를 해라라고 수십 번 이제 강조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자기 돈 걸렸는데 꼭 그래도 끝까지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네. 분명히 30일 지나도 남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쟁점이 지금까지는 특근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몇 개의 거래소만 살아남냐가 지금까지 이건 이미 끝났고 예. 앞으로는 권순윤 기자 말한 것처럼 남은 거래소에서 출금이 잘 안 된다던가 이 돈을 갖고 튄다던가. 그래서 이거는 금융당국 정부에서 이제 한다기보다는 경찰 아니면은 뭐 좀 검찰 이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렇게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 줄페어 그러면은 왜 빅4만 남냐? 그냥 IS 그 인증 받고 정보보호 체계 인증 받고 실명 계좌 발급 받으면 되지 않냐? 예. 실명 계좌를 안 내준다면. 안 내줘요. 예.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지금 줄폐업의 현실화된 가장 핵심 원인이 바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은행이 그러면 왜 꺼리냐? 아니 비트코인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 제일 핫한 시장이고 만약에 뭐 이렇게 제휴를 해서 실명계좌를 발급을 해주면은 신규 고객 유치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발칙한 경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금 세탁 문제. 예. 이게 은행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정말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한번 맞으면 전 세계에서 박살나잖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뭐 발치기 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세탁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테러, 뭐 마약. 예. 이런 자금 세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권순윤 기자 말한 것처럼 정말 세게 때려버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테러의 위협이나 뭐 마약의 문제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 솔직히 좀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 자금 세탁 문제가, 근데 왜 자금 세탁 문제를 걱정을 하냐? 이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금 세탁이란 거는 이 글로벌 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전 세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정한 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인데, 만약에 이거를 뭔가 위반을 한다?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업은행 사례. 기업은행이 작년에 미국 뉴욕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았는데 1,000억 원. 뭐 기업은행이 뭐 대단한 거 했다고 1,000억 원도 그냥 바로 때린 게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쉽게 말해서 뉴욕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한 게, 그래서 과태료를 줄여서 줄인 게 1,0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행이 이 당시에 과태료를 받은 시점, 통보를 받은 시점이 이제 올 1분기였는데 이때 작년 1분기였는데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1,000억 원이면은 이게 굉장히 큰 과태료. 왜냐면 거의 20%가 그렇죠. 한 분기에 벌어들인 수익이 20%가 그냥 과태료로 나가게 되는 거라 실적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금 세탁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 자금 세탁으로 인한 과태료도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은 1억 원. 그러니까 자금 세탁 지시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과태료는 1억 원. 그리고 뭐 자금 세탁 내부 통제 의무 위반 1억 원. 그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핵심 요소가 고객의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이분이 진짜 정말 실명으로 이 계좌를 튼 건지, 이걸 위반했을 때 건당 최대 6천만 원.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자금 세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굉장히 규정이 낮고 그리고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니 자금 세탁 뭐 얼마나 심각하다고 은행들이 그냥 내주면은 우리 모든 거래소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하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소위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 붙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거래량이 전체 비트코인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중국은 비트코인 금지되어 있는데 여전히 3분의 1이 그쵸, 중국 관련한 자금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자금 세탁 문제는 이게 뭐 단순히 뭐 국내 은행 한 지점에서 뭐 뭔가 빼돌리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은 뭐 미국, 뭐 중국, 뭐 전 세계가 다 얽혀 버리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은행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문제 여기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 실명 계좌 발급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건 같은 거 나면 그 해커들이 항상 요구할 때 비트코인으로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주면 그거 자금 세탁 그 위험 거기 걸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람이 보내는 건데 뭐 은행이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금 세탁 방지법이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고 하는 거라 뭐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 굳이 네. 은행은 사실 그렇게 리스키한 거 별로 안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근데 뭐 그 전에야 뭐 어쩌다 보니 계좌를 내줬는데 추가로 내줄라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안 내주고 싶은 것도 그래서 사실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인가 그 국민은행이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빗썸도 굉장히 큰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사실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했다가 네. 이 빗썸에서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해킹 맞아요. 사고가 터진 적이 있어서 그때 국민은행이 우리 이거 안 되겠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끊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근법 권순 기자 말처럼 그냥 뭐 아니 그 자금 세탁을 한 이 범인만 처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은행 입장에서 꺼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특근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면 거래소에 이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면은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 은행에서 보기에 사실 뭐 비트코인 거래소가 뭐 전통적 뭐 증권사나 무슨 뭐 자산운용사 정말 뭐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을 갖춰오고 내부 통제를 해온 이 금융사가 아니라 사실 이제 막 생긴 금융사라고도 보기 어렵고 거래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 이제 막 뭐 뜨긴 했는데 과연 이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검증이랄까? 사실 이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또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은행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을 더 그래서 유예를 해달라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9월 24일로 이 정부가 특근법 시행을 못 박은 상황에서 이 검증을 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줄폐업이 현실화 됐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4대 거래소만 남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4대 거래소를 뺀 거래소들은 사실상 중소규모 거래소인데 이 중소규모 거래소랑 과연 실명 발급 계좌를 할 용기가 있냐. 왜냐면은 큰 거래소에서도 막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나머지 거래소들 이름도 좀 잘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들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해줘서 우리가 안 해주겠죠. 네,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불폐업이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이 꺼리는 이유 이거는 뭐 좀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수료 수익 사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해 제휴해서 그 이득이 있어야지 이 자금 세탁 리스크를 뛰어넘는 그 이득이 있어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수료 수익을 한번 봤는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상화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 중 하나거든요. 상반기 수수료 거래소 제휴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신한은행 5억 원, 농협은행 62억 원. 거의 그러니까 조단위 버는 회사들 입장에서 뭐 5억 원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네. 그 신한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얼마였냐 1조 2천억 원. 농협은행은 8,600억 원이었는데 5억 원, 62억 원 벌자고. 정말 이렇게 소소한 돈이니까 어떤 분이 좀 슈퍼챗으로 한번 쏴주셨으면 좋겠네.
아니 우리 뽀피디가 한번 상금 한번 걸어줄래요? 우리가 소소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수수료 수익도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굳이 이 리스크를 좀 감수할 만큼. 근데 사실 사실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에 또 계약 연장을 하긴 했거든요. 비쌈 같은 경우는 농협은행이랑 계좌지역 발급을 맺고 있고, 신한은행은 코인원인가 코빗인가 코인원인가 아마 그럴 거고, K뱅크는 그러니까 업비트는 K뱅크. 그러니까 이들 기존에 이 제휴를 맺었던 이 은행들은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 농협은행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한 이유. 첫 번째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젊은 세대거든요. 소위 말하는 네. MZ 세대 분들, 물론 요즘에는 중장년층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근데 은행이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뱅크니 뭐니 하면서 이 2030 세대, MZ 세대 젊은 층을 죄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30 세대가 분명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이 젊은 청년층 고객 유입이 어려운데 실명 계좌 발급을 한번 해주면은 그래도 좀 젊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거 좋은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끊어버리면 만약에 농협은행이 빗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버린다? 물론 빗썸 정도의 크기가 되면 다른 은행이 계좌 발급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끊었을 때 이 불확실한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응. 굳이 그렇죠. 농협은행이 끊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협 지금 계약 연장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이 피해가 우려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안 했던 은행들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예. 하다가 안 하게 돼버리면은 그럼 이 거래하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좀 더 핵심 계약 연장을 한 큰 원인이 아닐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저희가 슈퍼챗 써달라고 했더니 남기수님이 3억 원을 쏴주셨습니다. 3억 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억 원이라 죄송합니다. 예. 네. 까먹었네. 3만 원치 큰 기록 아닙니까? 네. 슈퍼챗.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 은행들이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폐업이 된 핵심 원인은 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을 안 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금 세탁으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아까 권순희 기자가 얘기했던 나머지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신고도 안 한 거래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문 닫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올해 그 다음 달 열리게 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금융 당국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코인 거래소의 고객 규모나 예치금 규모를 공식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물론 뭐 조사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근거가 없어요. 너네 그 거래소 고객 예치금 고객수 얼마나 됐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데를 네. 우리가 정부라 그러면 막 뭐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거래소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금융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KRX, 분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그 금융당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예요. 네. 금융당국이라는 데는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따르는 시행령에 따라서 뭐 금융회사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를 법을 근거로 시행을 하는 데가 금융당국인데, 네. 거래소는 코인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거기다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 니네 지금 고객이 몇 명이니, 뭐 거기에 뭐 사람이 뭐 얼마나 예치가 돼 있니, 이거를 물어볼 권한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특근법 이후에 금융당국에서 정부에서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런 또 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한 강민국 국회의원이 이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실명 계좌 ISMS는 받았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이 거래소 18곳의 고객 수는 221만 명. 221만 명? 이게 사실 중소거래소거든요. 와. 중소거래소 18곳의 고객 수는 221만 명. 오, 많네요. 상당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한 거래소는 19곳이라고 하는데 예. 2조 3,500억 원. 2조? 응. 2조 3,500억.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당국에 우리 사업 요건을 갖췄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될지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한 거래소가 아니라 중소규모 거래소. 한 20곳 정도의 예치금 규모가 한 2조 원. 근데 업비트 2조 원이면은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한 게 업비트가 가장 많거든요. 예. 42조 원이래요. 예치금이. 42조 원 예치금이. 이러면은 웬만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은행보다도 예치금,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예수금인 거겠죠? 많은 우리 거거든요. 코인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400명밖에 안 보잖아. 그러네. 지금 거기가 뭐 42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는데. 그러네. 아, 참 심각하네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 금융당국 정부에서도 신고를 못할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한테 이 고객들 모르겠습니다. 2조 3,500억 원이란 돈이 뭐 설마 다 이게 허공으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돈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오늘 특검법이 마감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 중소거래소 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튀는 네. 때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뭐 저희 발치기 분들은 워낙 뭐 잘 아시는 분들이라 미리미리 다 빼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래소에 소위 말해서 이 인증이나 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본인의 좀 투자금이 예치가 된 상황이면은 한번 좀 이거를 빼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못 빼시는 그럴 분은 수도 없을까요? 있죠.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의원실 국감에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의원실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군대를 간 아.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입대하기 전에 뭐 조그만 거래소에 투자를 해놓고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갖고 다니나요? 하여튼 요즘에는 정보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 이 거래소에 빼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게 꼭 그래. 222만 명의 꼭 수능 날에도 그 딴 학교 가는 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이렇게 뭐 미리 사야전에 뭐 왔다가 와서 가면 확인도 해라 뭐 그런 거 하지만 그 중요한 날조차도 또 딴 데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꼭 이런 거 찾아가라 그래도 꼭 결국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널리 좀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빨리 좀 찾아가라고. 네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빅4 체제, 제가 이제 실명 발급 계좌를 받은 거래소가 아까 4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4개는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뭐랄까 이 사실 코인 시장이라는 게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가 어쨌든 하나가 있어서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이 기업들을 심사를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은 상장이 돼 있는데 뭐 막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2개가 있다. A라는 거래소가 있고 B라는 거래소가 있다. 근데 뭐 발칙한 경제라는 기업이 A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는데 B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래소가 우리나라는 하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는 반면 이 중소거래소, 조그만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이 신고하지 못해서 업비트에 없는 코인이
다시 정리해볼게요. 아, 그럼 실명 계좌가 없으니까 네. 거기선 돈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칙한 코인이라는 게 뭐 A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업비트에는 상장이 안 돼 있다고 쳐요. 예. 근데 이 A라는 거래소가 너무 군소해서 영업을 중단을 해야 돼. 예. 그러면 발칙한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업비트에서 만약에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은 업비트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업비트나 이런 서위 살아남은 빅4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이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섭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민형배 이제 의원실에서 그 올해 초에 그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 그 포럼을 열은 행사에서 나온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김치코인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 만든 이 코인이 총 159개, 159개라고 해요. 이 중에 159개 중에 업비트 비썸 코인, 그러니까 빅4에 상장된 코인은 70개. 예. 네, 70개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코인들은 이게 빅4에 상장돼 있지 않는 나머지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상장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약 3조 원.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 3조 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추산을 한 거라고 하고 아마 국감 때 이 좀 더 디테일한 3조 원보다는 아마 더 많은 피해액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의원 일각에서는 그래서 어떤 주장을 내놓냐면은 이 빅4 거래소에 있지 않는 코인을 보유한 분들도 워낙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출구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더 실명 계좌 발급을 더 해줘야 된다. 지금은 4개만 살아남았는데 그 몇 개는 그러니까 좀 자격 있는 거래소를 더 심사를 해서 최대한 이 피해가 적어지도록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는 거래소를 늘려야 한다. 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2017년에 16개 거래소를 허가를 해줬다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끝낼게요 그럼. 아이고 어쨌든 일본 얘기까지 하고. 예. 네. 그래서 이 뭐 정리해 보면은 이 미신고로 인한 이 거래소 실패업 여기에 코인 가지신 분들 빨리 좀 빼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4 거래소로 인한 부작용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위축되는. 참 이게 문제가 좀 되겠네요. 이게 네.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실 테니까 이게 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데까지는 쭉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